조선시대 때는 몇 평의 집에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 서민들이더라도 85평. 기본이거든요. 태조 때 기준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시 말로 이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75평에서 한 85평 사이 정도. 고위급 관료들, 정일품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500평 정도 집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잘 사는 양반들이 살았던 한옥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면 그 흥선대원군의 사택이었던 운영궁 있죠. 조선시대에 잘 사는 양반들은 최소 그 정도는 살았어요. 우리가 한옥 얘기하면 북촌 한옥마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북촌에 있는 그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개량 한옥이에요. 조선인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북촌에 대규모의 한옥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필지를 나눠서 새로운 형태로 지은 한옥들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청약제도가 있었을까? 청약제도 있었습니다. 수도가 새로 만들었고 여기 공지가 많으니까 와서 살래? 저요!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고 나면 위치 선정까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금은 토지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는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필지가 딱 선정이 되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고 그 집만 내 거인 거예요. 조선을 세울 때 검문세가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강제로 갖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길이 3일을 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토지를 어느 정도 n분의 1을 한 건데 작은 중소 자영농이나 중소 지주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영농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과정법이라고 해서 토지는 왕토사상, 국가의 것이고 백성들한테 함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식이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 사유권은 잘 인정을 안 해주던 구조인데 나중에 그건 이제 바뀔 수밖에 없죠. 한양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변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 명의로 집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붙여버려요. 내 집, 내 아들 집, 내 손자 집 해서 하늘을 묶어서 살아요. 양반들의 집이 궁궐과 같고 일반 서민들의 집이 양반과 같더라. 이런 기록이 막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냐? 성실한 유교 군주. 세종대왕이 정말 싫어했어요. 세종은 오직 유교예요. 재개발했나?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은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한옥이 저 한옥 같고 저 한옥이 이 한옥 같지만 나름대로 다 유행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팔짝 지붕을 만든다가 그래도 소슬 때문이 최고야.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별 관심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문이 또 되게 관심사거든요. 세조 때 불교를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면서 원각사를 지을 때 민가를 헐어요. 헐고 지은 게 바로 원각사터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민가를 헐거나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양반들 혹은 왕실의 어떤 그 집안을 위한 재건축들이 많고 그래서 재건축 비용을 되게 싸게 해줘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얼마야? 지금 그거는 현재가로 뭐야? 지금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막 아파트 한 채 막 몇 억씩 되잖아요. 뭐예요?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때 보면 아파트가 몇만 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 있는 집값이 비싸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무관이나 관료들이 임지가 바뀔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고 집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조선 후기로 가면 그래서 임대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월세, 전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연세.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전세라는 개념 없고 월세라는 개념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좀 깎아달라. 이제 이게 상소문이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복덕방이 있었을까?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복덕방은 18세기 때 공식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18세기 초음에는 각회, 집주름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18세기 말에 이제 복덕방이라는 용어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이 말은 지금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복덕방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동이 많아지면서 유통이 많아지면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한양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고요. 지방에는 매일장은 아니지만 5일장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되고 개성상인 무슨 상인하면서 상인들의 활동, 배로 이동하는 물자라든지 등짐을 지고 물자를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이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면 전월세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가게 되고 집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사실은 복덕방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있었나? 이건 당연하죠. 실제로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게 많은 학자들끼리 나오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퇴계 이황 실망이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분이 낮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밤에는 그렇게 자산 경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 내가 이 사례로보다 충격받았어. 돈을 엄청 좋아하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퇴계이황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사대부들의 모습인데, 실제로 퇴계이황도 남긴 글을 보면 사대부라 하면 자기 경제는 좀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다주택 문제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지금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서 늘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돈이 된다. 연세 같은 걸 돈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투자 차원으로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법이었는데 그다지 크게 처리는 잘 못했어요. 이게 왜 처리를 잘 못했냐? 국가를 운영하는 건 국왕과 양반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런 법을 누가 어기겠어요? 양반들이 어길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초가삼간 유지하기 힘든 평범한 민중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는 부분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한 공간이 뜨면 주택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어떤 문제점들은 창궐하게 되고, 그 문제점 속에서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거의 반복순환처럼 이루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화냅시다.